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전문적인 학술적인 내용은 아니고요. 지금까지 연구되고 있는 이 충주 지역의 요 시기, 지금 초기철기부터 원삼국 시대라고 되어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사용하는 시대 구분 용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요 시기에 지금 충주 지역의 유적 현황하고 특징에 대한 부분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발표 자료를 마련을 했습니다. 지금 앞에 부분에서 이천규 선생님이 청동기 시대에 상응하는 호암동 유적에 대한 부분을 발표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호암동 지역의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 또 연이어서 발표를 들으셨는데요. 지금부터 들으시는 부분은 바로 연결되는 다음 시기입니다. 제가 초기철기하고 원삼국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 빨간색으로 해놓은 이유는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각각 용어의 개념하고 시기를 어떻게 구분할까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 초기철기라는 개념은 이 고고학에서 사용하는 개념입니다. 고고학하고 문헌사, 역사학하고 좀 이 시기 구분하는 개념이 좀 다릅니다. 초기철기라는 개념은 이 고고학계에서 사용하는 개념인데, 문헌에서 나타나는 역사 기록이 존재하기 이전 시대, 아직 기록화된 게 없어가지고 역사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모르는 시기를 갖다가 시기 구분하기 위해서 고고학에서 지금 시도하고 있는 게, 많이 지금 일반화되어 있는 게 생산 도구의 재질을 가지고 구분하는 겁니다. 지금 많이 얘기들 들으셨죠. 구석기, 신석기 얘기 들으셨고, 청동기 시대 얘기 들으셨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철기 시대로 넘어가는 단계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고고학에서는 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 이렇게 합니다. 철기 시대에 들어오면은 그때부터 이제 역사 기록이 나타나는 역사 시대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랬고, 역사 이전 단계를 구분하는 방법으로 고고학에서 좀 사용하고 있는 시기구분법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이제 어디에 해당되냐면은 기본적으로 이 철기 시대에 해당되는 부분이 기원전 5세기에서 한 3세기, 5세기, 3세기 200년 정도 이제 간격이 벌어지는 이유는 지역에 따라서 지금 발달 순서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북쪽 지역이 현재까지는 좀 더 빠른 걸로 나오고요. 한 번 더 남쪽 지역은 거기에 비해서 시기적으로 조금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한 2세기 정도 좀 격차를 두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기원 전후 시기까지를 초기철기 시대로 이제 구분을 합니다. 또는 이제 초기철기 시대 아니면은 이제 철기시대 전기 이런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역사학에서 얘기하면은 고조선 시대라는 개념이 요 시기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청동기부터 해가지고 고조선이 걸리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기원전 5세기, 3세기가 그랬는데, 기원전 3세기 정도 끝단에 소위 말하는 마한이라는 사만 시기가 이제 겹치게 됩니다. 남쪽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오늘 발표드리는 내용에서는 초기철기 시대는 기원전 5세기에서 3세기부터 기원 전후 시기까지를 일단 초기철기 시대로 놓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이틀에 되어 있는 원삼국 시대라는 개념은 우리나라 1세대 고고학자인 서울대학교의 삼불 김원룡 선생이란 분이 제창을 한 용어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삼국사기에는 고구려 신라 백제가 기원 전에 다 만들어지죠. 백제가 기원전 18년, 고구려는 그거보다 좀 더 빠르고, 기록상으로는 신라가 제일 빠르게 돼 있죠. 이제 기록상 그렇게 나옵니다. 하지만은 이 고고학적으로 발굴을 하였고 나타나는 고고학적인 문화가 아직까지 이 문헌 기록에 나오는 그 시기에 국가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전 단계. 그래서 문헌사에서는 이게 삼국시대지만은 고고학적으로는 이거 삼국시대라고 하기에는 좀 힘들지 않느냐 라고 해가지고 만든 용어가
원초적 삼국시대 또는 역사시대 이전의 여명기 같은 원사시대의 삼국시대 해가지고 이제 원삼국시대다라는 용어를 임시적으로 만든 겁니다. 이게 임시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잘 아시다시피 그 고고학적인 발굴은 점점 여러 유적을 발굴하면서 새로운 문화들이 만들어지고 찾아내고, 그러면 그것을 연대로 추정을 해가지고 역사학에 비어있는 부분을 채워가면 언젠가는 삼국사기에 나와 있는 그 기원 전후 시기까지의 문화를 다 밝히게 되면 이 용어는 없어져도 된다. 이렇게 해서 만든 용어입니다. 공식적으로 현재는 그 국립중앙박물관에 가보시면은 대한민국 역사 영표가 딱 나오는데, 거기에는 지금은 이제 원삼국 시대는 용어가 없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우리나라 역사를 전시를 할 때 원삼국 시대라는 용어를 썼었는데 이제는 사용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고고학에서도 이 부분은 이제는 좀 더 그 발전적으로 바꿔야 되지 않느냐 하는 논의들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선사시대에서 역사시대로 전환이 되는 초기철기부터 오늘 말씀드리는 원삼국 시대라고 하는 기원전 5세기에서 3세기부터 기원 후 한 3, 4세기경까지를 어떻게 얘기할 것인가. 이 부분이 최근에 이 그 역사학계하고 고고학계에서 아주 심각하게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 국립문화재연구원이 주관을 해가지고 관련 학자들 모아가지고 계속 그 학술 토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결론은 나온 상태는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현재 그 원삼국 시대라는 용어는 새로운 것으로 이제 그동안의 역사학, 고고학의 발전을 반영해가지고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 오늘 발표 내용에서도 빨간색으로 표시한 내용이 이렇게 좀 그 내용을 알고 좀 강연을 들으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앞으로 다른 그 책이라든가 역사책이라든가 뭐 유적지에 가서 나와 있는 설명문들을 읽으실 때도 원삼국이라 이런 용어가 있으면 이 원삼국은 이러이러해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 시기를 지칭하는 말이구나. 이렇게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충주 지역의 초기적인 시대가 대략 기원전 500년 정도부터 기원전 1세기경. 아까 지금 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그 호암동 유적의 끝단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금능동 유적이 나오는 이제 그 정도 시기까지인데요. 이때가 이제 청동기에서 철기로 전환이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게 있고요. 근데 또 하나의 이 시기 구분 개념에서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2020년 6월에 그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의 기간을 거쳐서 작년부터 발효가 됐고요. 거기에 우리나라 그 남한 팔도를 처음에는 6개의 문화권으로 구분을 했다가 지금은 중원문화권하고 예맹문화권이 들어가가지고 그 우리나라를 그 역사 권역별로 지금 구분을 하고 그 문화 권역에 따라 가지고 문화유산을 연구, 조사, 발굴, 복원, 그 다음에 체계적인 정비까지를 그 법에 의거해 가지고 하도록 새로운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거기에 맞춰 가지고 지금 특히 중원 지역은 굉장히 좀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요. 오늘 발표하신 여러 선생님들도 거기에 많이 관여가 돼 계시고 좀 시에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굉장히 열심히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성과에 대해서는 또 다른 기회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또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역사문화권 정비회라는 특별법에는 고대 정치체로 지금 마한과 예맥을 두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고구려 신라 백제가 기본입니다. 거기에 가야, 그 다음에 마한, 예맥, 탐나, 중원 이렇게 역사문화권이 나눠져 있는데요. 고구려 신라 백제까지가 아까 말씀드린 역사 시기라 그러면은
역사 시기보다 약간 더 빠른 단계, 기원 전후한 시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는 지금 마한하고 예맥입니다. 중원문화권은 아무래도 삼국시대 단계로 내려가고요. 그러면 이 충주 지역에서 이 역사문화권 특별법에 해당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마한과 예맥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사 문화적으로, 일단 역사 문화적인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충주 지역의 가장 큰 특징은 교통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육상교통로와 수상교통로가 크로스되는 교통의 결정점에 위치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지역이다. 이건 과거부터. 그러니까 남북으로는 육상교통을 통해 가지고 남쪽과 북쪽이 각 고개들을 통해서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강으로는 이제 남한강이라는 용어는 안 쓰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강 하류까지, 여기가 이제 한강의 상류라고 봐야 되겠죠. 이제 한강의 상류부터 한강 하류까지 중간에 북한강까지 합류가 되면서 이 수상교통을 통해 가지고 남북을 동서로 또 그 가로지르는 그러한 교통로의 가장 중요한 결절점에 있는 지정학적 요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충주라고 볼 수가 있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고지도에 표현된 교통로고요. 이 지도는 이따가 토론해 주실 충북대학교 성정용 선생님이 만드신 지도입니다. 보면은 빨간색으로 표시된 점이 육상교통로로 해가지고 남북을 연결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란색이 수상교통로로 동서로 연결하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충주가 있고, 충주 위쪽에 원주, 그 다음에 충주의 서쪽에 청주, 이렇게 있고, 서쪽으로 가면은 금강수계권, 북쪽으로 올라가면은 한강수계권으로 해가지고 한반도를 갔다가 동서로 남북으로 완전히 연결시키는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지역이 이쪽 충주 지역이다. 이렇게 지금 지정학적인 요건으로 말씀드리고요. 문제는 이 고고학에서 초기 철기 시대에 해당되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원전 5세기부터 기원 전후 시기까지인데, 이 시기까지는 충주 지역에 대한 역사 기록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연관되는 기록으로만 따진다 그러면은 이 지역이 삼국지, 중국의 삼국지 독립전 그쪽에서 나오는 삼한, 그 중에서도 마한과 연결이 될 것 같다 라고 보는 것이 현재 문헌사학계의 통설적인 이해고요. 고고학적으로 여기에 대한 부분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충주지 역사 문화를 고대 국가의 부침에 따라서 4단계로 나누면은 마한기, 백제기, 고구려기, 신라기 해가지고 4기 정도로 구분을 하고 계신데, 이것도 이제 제가 충북대학교 아까 말씀드린 송정영 교수님의 자료에서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송 선생님은 여기에 마한기를 기원 후 1에서 3세기 이렇게 좀 잡으셨는데, 저는 이거보다 좀 더 빨리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백제기도 지금 4세기, 5세기 이거보다도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다. 하지만은 확실하게 고고학적으로나 문헌적으로 확실하게 이거는 정말 이론의 여지가 없다라고 딱 한다 그러면은 요 정도가 가장 안전한 시기 구분이고요. 좀 더 적극적으로 한다 그러면 요거보다 조금 더 올릴 수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초기 철기 시대에 해당되는 이 시기에 이쪽 지역이 기원 전후를 전후해 가지고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다 그럽니다. 인구가 늘어나면서 정치 집단들 간의 갈등도 고조가 되고,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저희 연구소가 중점 연구하고 있는 철기 문화가 여기까지 보급이 되고, 그 다음에 좀 지나서 철기를 직접 생산하는 단계까지 이루어지는 단계가 되면서 이 지역이 아까 말씀드렸던 화엄동 단계, 청동기 단계 때보다는 좀 더 규모가 큰, 인구도 늘어나고, 아까 이청규 선생님은 작은 나라 정도 얘기하셨는데, 그거보다 더 시간이 지나면서는 좀 더 큰 규모의 어떤 정치체들이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 그 판단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 문헌 기록상으로는 나오지 않는다. 그리고 마한이 분명히 이쪽 지역에 존재했을 것 같은데 마한 54국의 명칭 비정에 있어서 특정 그 국가를 여기다가 적용하기에는 아직까지 연구가 좀 부족하다 이렇게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발표의 주 내용인데요. 충주 지역의 그 고고 문화가 어떻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보다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충주 지역에 대한 고고학적인 관심은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두 번째 단락에 있는 충주댐을 지면서 그 수몰지구에 대한 발굴입니다. 충주댐 수몰지구에 대한 지표조사, 발굴조사가 시작이 되면서 이쪽 충주 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고고학 조사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졌고요. 이를 통해 가지고 구석기부터 그 다음에 역사시대까지 이르기에 다양한 유적들이 발굴이 되면서 여기에 대한 그 관심이 높아지게 된 게 사실입니다. 이러한 조사권을 그 결과를 바탕으로 했고 결국은 중원문화권이라는 역사문화권이 설정이 됐고 그리고 저희 연구소가 그 2007년에 충주 지역에 설립이 되게 됐습니다. 국립문화재연구소가 그 지역에 있는 거는 뭐 제가 이쪽에 소속돼서 얘기가 아니고 굉장히 큰 일입니다. 우리나라에 국립문화재연구소 그 지방소들이 가 있는 데가 몇 개 안 됩니다. 6군데입니다. 박물관은 많아요. 국립박물관은 많은데 국립문화재연구소는 많지 않습니다. 국립문화재연구소가 그 지역에 있다는 얘기는 그 지역 문화를 집중적으로 연구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쪽 그 충주 지역이 역사적인 유적도 많고 중요성도 분명히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연구소가 설립된 이후에 그 금능동 유적이라든가 오늘 많이 나왔던 호암동 유적이라든가 칠금로 유적 등 새로운 연구들이 이루어지면서 그 많은 고학적인 자료가 축적이 됐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의 중원문화역사 포럼을 저희가 발족을 했습니다. 이 그 중원문화역사 포럼은 그 충청북도, 그다음에 저희 문화재연구원, 그리고 국립청주박물관, 그다음에 청주시 이런 그 국립, 그다음에 지자체 이런 정부기관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충북대학교, 교통대학교 이런 그 대학 연구소들, 연구기관들, 그리고 그 예성문화동호회 그 회장님도 참석을 하고 계시고요. 이 그 민관인 연구자들이 다 합심을 해가지고 이 그 공통된 주제를 끌어내고 그 안에서 지금까지 한 20년 이상 연구가 되었던 중원문화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고 해보자. 그리고 더구나 그걸 할 수 있는 역사문화권 특별법이 마련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유적을 발굴을 하고 어떤 유적을 정비를 하고 어떤 유적을 그 시민들한테 보여주고 활용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까지도 예산을 만들고 연구하고 그 다음에 정비하고 활용하는 부분까지를 같이 어울려서 노력을 해보자고 해서 만들어진 포럼입니다. 올해 이제 발족식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학술 세미나도 한번 열었습니다. 그다음에 그 내년에 또 이거는 해마다 계속해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운영을 할 거니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여기 좀 그 참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본론으로 돌아가가지고요. 지금 지도에 표시되고 있는 부분 잘 안 보이시겠지만은 달청과 그 한강 상류라고 표현해서 남한강보다 이제 한강 상류 충주 지역을 관통해가는 한강 상류 유역에 분포되고 있는 역사문화 유적들입니다. 이거보다 더 많을 거예요. 근데 현재까지 이제 조사되어 있는 부분이 이 정도고요. 그 중에서 그 마한과 관련된 부분은 이것도 좀 적습니다. 특히 그 마한보다 앞서는 초기 시대의 부분은 굉장히 적고요. 여기서 아까 그 호암동 유적이 청동기 쪽에서 많이 거론이 됐었는데 호암동 유적의 끝단은 이게 초기 철기 시대에 걸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호암동 유적이 그 청동기부터 초기 철기 시대까지 그
연관되는 그런 유적으로서 여기서는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초기적 유적에서는 적석묘가 나오고 토각묘, 그다음에 적석목관묘 등이 발굴이 되고 있는데 호암동 유적은 워낙 아까 많이 거론이 됐으니까 이 부분은 저는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적석목관묘 같은 경우에는 호암동 지역에서 대표적으로 나오고 있는 건데 이게 마한 문화권에서 굉장히 폭넓게 나타나고 있는 묘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암동 유적의 끝단 부분에서는 이 마한이 어느 정도 연결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면 아까 송종련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기원후 1세기보다는 이쪽 지역에 마한 연관된 전체가 좀 더 시기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도 거론이 가능하다.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서기전 2세기 전후에서 이쪽 지역에 시간이 많이 올라갔죠. 아까 기원 1세기부터 한 3세기 정도, 300년 정도 이제 앞으로 올라갔죠. 이 정도 시기까지, 초기철기 시기까지는 마흔이 좀 올라가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있고요. 맨 끝에 부분에 호암동의 피장자가 국가 단계까지는 가지 않은 초기적인 수장계층이다 이렇게 제가 표현을 했는데 요거는 제 표현이 아니고 이렇게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까 이천교 선생님이 말씀하신 국가 단계까지 갔다고 보는 것을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이 부분은 연구자들이 아직까지 의견이 합치된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국가 단계까지 봐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고 만약에 국가 단계로 본다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마한이 끌려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굉장히 많이 보신 유적 사진이죠. 호암동 유적. 그만큼 중요한 유적이기 때문에 지금 연구자들이 반복적으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전공이 저는 이제 금속 물기 전공인데요. 석사 때는 청동기를 전공을 하고 박사는 철기를 했습니다. 이 굉장히 제가 눈에 익은 유물들인데 워낙 많이 보셨으니까 개별적인 설명은 따로 안 드릴게요. 지성묘하고 호암동에서 나온 이 동구묘하고의 적성목각급의 가장 큰 차이 뭐냐면은 지상으로 드러난 게 없다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연구자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상으로 드러나는 게 없다는 얘기는 땅에 묻어도 그 권위가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눈에 보이는 권위를 내세우는 게 지성묘, 고인돌이었다 그러면은 땅 속에 묻어도 이 사람의 권위가 죽지 않는다. 그렇다면은 이 고인돌 단계보다는 요 단계가 좀 더 이상화된 권위가 더 서 있는 그러한 사회 발전 단계까지 가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권위를 내세울 수 있다 그러면 국가의 권위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국가가 물론 군대나 경찰력 가지고 무력을 휘두를 수도 있지만은 국민들이 국가를 인정하는 게 꼭 그런 무력이 아니고 국가가 가지고 있는 권위에 의해서 통치가 되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권위가 가지고도 사회가 구성이 될 수 있다 그러면은 앞의 단계보다는 한 단계 더 발전한 단계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이 이제 고고학적인 인류학적인 그런 해석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호암동의 이 적성목각분에 안에 있는 이 유물이 굉장히 풍부하고 많은 거로서는 이 사람의 사회적인 지위를 말하는 거고 이렇게 사회적인 지위가 많은 이 무덤이 조선 왕릉이나 아니면은 무슨 삼국시대 신라의 큰 봉토분이나 이런 것처럼 눈에 막 사람들이 직접 눈으로 봐야지만이 되고 그다음에 고인돌처럼 거대한 돌들이 눈에 딱 앞에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압도돼야지만이 그 사람의 권위를 인정하는 게 아니고
땅 속에 묻혀 있고 사람이 보이지 않더라도 저기에 묻혀 있는 사람은 그만한 권위가 있다고 인정을 하는 그런 단계로 갔다 그러면은 사회가 좀 더 발전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호암동이 굉장히 지금 그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위 말하는 원삼국 시대 쪽으로 넘어오는 부분인데요. 이 원삼국 시대로 넘어오는 부분에 되면은 이쪽 지역에서는 그 마한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그 문헌에서도 그러지만은 기원전 2세기 무렵에 만들어졌을 것이다. 중국의 그 기록이나 이런 거 보더라도 그 정도 시기의 기록에 이쪽에 그 정치체들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그 끝단은 어느 시기에 그 백제로 대부분이 그 흡수가 됐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워낙 이게 그 넓은 지역을 차지하고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서 백제에 흡수되는 그 시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 끝단에 대해서는 이렇게 별도로 말씀을 드리지가 않는 겁니다. 이쪽 충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그 이 마한 관련된 고고학 자료들이 잘 안 나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청주 송절동 유적에서 대규모로 이 마한 관련 유적들이 발굴이 되면서 이 그 충청도 지역에 확실하게 마한이 존재했다라는 게 거론이 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 그 충주 지역에서는 금능동 유적이 발굴되면서 이 마한의 동쪽 끝단이 여기가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는 지금 그 마한 관련 지역이 충청 지역에서 149개소 정도가 나오는데요. 이 충주 지역은 현재 6개입니다. 6개 유적이 그 타평리, 하천리, 금능동, 문성리, 호암동, 장태산 이렇게 해가지고 6개 정도인데 이게 수량이 적은 게 아니고요. 그만큼 조사된 게 없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수량은 청주가 저렇게 많은 거는 청주가 개발이 되면서 그 발굴이 많이 됐기 때문이고 충주는 아직 새로운 유적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쪽 지역에서는 그 중요한 유적이 금능동 유적이고요. 아까 그 호암동 유적은 그나마 전시관이라도 만들어놨는데 금능동 유적은 뭐 세무소라고 하시더라고요. 저 가봤더니 전혀 흔적은 찾을 수가 없는 것 같은데 굉장히 안타까운 일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개발 때문에 물론 발굴을 하긴 했지만은 중요한 유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유적이 보호되지 않는 것은 굉장히 좀 안타까운 상황들이고요. 이 외에 이제 좀 의미가 있는 유적이라 그러면은 장태산 유적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장태산 유적 같은 경우에는 장태산 토성, 탕금대 토성이라 토성이 있죠. 관련해 가지고 이 아까 말씀드렸던 충주 문화의 특징 중에 하나인 교통로, 그 중에서도 수상교통로를 통제하는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높은 그 토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도로 노면서 한번 발굴하고 여기도 뭐 거의 남아있지 않은 걸로 지금 돼 있는데 이게 그쪽에서 나온 장태산 유적입니다. 발굴 당시의 그 형상이고요. 여기에 그 산 정상 부분에서 우물 유적도 나오고 했는데 최근에 다녀온 사람이 이렇게 써놓은 거 보면은 여기도 뭐 흔적이 없다 이렇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좀 안타까운 상황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역사문화권 정비에 관한 특별법도 생겼지만은 시민단 분들이 좀 더 노력을 할 부분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합니다. 이쪽 그 충주 지역의 그 마한 문화의 특징 중에 하나라 그러면은 다른 지역과 달리 이 그 백제가 들어오면서 백제의 그 간접 통치의 상징이 되는 뭐 공주 수천리에서 나온 뭐 금동 신발이라든가 뭐 금동관이라든가 이런 그 위신제들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이쪽 충주 지역에서는 그런 게 안 나오지 않는다는 거는 마한 끝단에 백제가 이쪽으로 들어올 때 이쪽 지역 정치체를 활용해 가지고 간접 통치를 한 게 아니고 백제 사람들이 직접 들어오지 않았겠느냐. 그러니까 직접 들어왔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로는 뒤에 말씀드리는 이제 금능동 유적에서 나온 추적품들이고요. 제철 관련 유적,
이쪽이 철 산지, 철기 문화를 수용하는 정도뿐만이 아니고 철을 직접 생산하는 사람들이 여기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백제가 직접적으로 들어오지 않았겠느냐라고 판단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충주 지역에서 그 본격적으로 철이 생산된 단계는 백제가 진출된 이후다, 이렇게. 이건 좀 이제 보수적인 거고요. 제가 여기 그 소정으로 오기 전에 연구된 것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거보다 좀 더 빠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 백제가 들어와서 철이 생산된 게 아니고 철을 생산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백제가 왔다. 그렇다면은 그 백제가 들어오기 전에 철을 생산했던 사람들은 당연히 마한과 연결이 됐던 사람들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철을 만들던 사람들은 좀 신분이 특수했을 것으로 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철을 만든다는 게 어디 가가지고 관광 가가지고 보고 와가지고 이렇게 흉내낼 수 있는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 종합적인 그 제철소 만들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 많이 다른 데서 보셨잖아요. 포항제철 만들 때 뭐 쇳물에다 손 담갔다, 이런 그 전설적인 얘기도 있고. 근데 그만큼 제철소 만드는 게 기술이 국가적인 기밀이 될 정도로 현대에서도 그렇거든요. 그럼 과거에는 더합니다. 기간 산업이기 때문에. 그럼 이때 이 기술을 가지고 제철했던 사람들은 현지에서 가가지고 보고 온 사람들이 아니고 기술자들이 직접적으로 집단 이주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그 보는 게 고고학에서는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사람들을 장악하기 위해서 백제가 여기까지 치고 올라왔을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고구려도 결국은 제철소 쪽을 갖다 장악하기 위해서 일로 들어오고, 신라도 결국은 이쪽이 들어올 때 여기가 뭐 교통로의 중요성도 있지만은 이 제철 조직에 관한 부분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충주에서 만들어진 그 제철 유적은 백제가 서울 쪽에 있을 때, 한성에 쪽에 있을 때는 한강을 통해 가지고 주 소비처인 그 한성으로 그 개들이 됐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 백제가 공주 쪽, 부여 쪽으로 밀리게 되면서 금강유역으로 내려갔을 때는 제철 관련된 부분도 진천이나 이쪽으로 움직입니다. 결국은 소비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그 모습들이 저희들이 이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 그 제가 맡은 초기 철기부터 원삼국 시대의 충주 지역의 고고학적인 문화 양상을 말씀드리자 그러면은 초기 철기에 대한 부분에서부터 원삼국기에 관한 부분에서 걸리는 것은 마한이라는 정치체가 있고, 그 마한이라는 정치체는 문헌사적으로 어떠어떠한 마한이라는 국 이름은 명확하지 않지만은 분명하게 존재했을 것이라는 것은 고고학적 유적으로서 어느 정도 증명이 되고 있고, 그 사람들이 가진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다른 지역보다는 이 제철 관련, 철을 직접 만드는 사람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아주 큰 강점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이 육상교통과 수상교통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지역에 존재했기 때문에 이쪽 충주 지역이 이 역사상으로 삼국시대에 명확한 기록이 나오기 전에도 굉장히 중요한 유적들이 존재하고 있었다, 이렇게 그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제철 칠금동 유적에 대한 부분이고요. 너무 많이들 얘기를 들으셨을 테니까 그냥 그 간단하게 이렇게 보여만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참고로 11월 17일 날 저희 그 제철 실험 다시 합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11월 17일 날 오셔서 그 관람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칠금동 제철 유적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탕금대에서 출토된 철정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5개씩 이렇게 묶음이 돼 있죠. 그리고 철정들 보시면은 크기와 두께와 무게가 표준화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고고학계나 역사학계에서 이 철기를 얘기할 때 늘 얘기하는 게 가야철기지 않습니까? 기록에도 가야가 철을 화폐처럼 사용했다 해가지고 그게 화폐로 쓰여진 것처럼 가야철정을 얘기 많이 하는데, 가야철정은 이 탕금대 토성에 나온 것처럼 표준화가 안 돼 있습니다. 만약에 가야철정을 화폐처럼 사용하려면은 별도의 저울이 있어야 돼요. 무게를 달아가지고
하나하나 달아서 이거는 몇 그램, 이거는 몇 킬로 이렇게 했고 별도에 다시 환산을 해야 됩니다. 근데 탕금대에서 나온 거는 표준화가 돼 있어요. 그럼 저거는 한 묶음 단위, 하나 낱개 단위, 이미 화폐로서 기능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록에 나와 있는 철을 화폐처럼 사용한다는 것을 실물로 확인할 수 있는 철정은 탕금대에서 나온 이 백제철정밖에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러니까 가야철에 대한 부분과 가야철에 대한 기록이 오히려 거기에 적합한 거는 부합되는 부분은 이게 탕금대도정에 나온 이 철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 더 많은 연구와 그 다음에 이제 홍보죠. 가야철기가 그렇게 알려지게 된 거는 교과서에 실리고 전시도 많이 하고 뭐 다큐멘터리도 만들고 막 하면서 홍보가 된 거거든요. 이쪽 충주 지역에서 나온 이 중요한 제철 유적과 이 탕금대도성에 나온 이 철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뭐 매진말 딴 거 아닙니다. 그냥 충주 지역은 한반도 교통의 요충지다. 육상교통, 수상교통 두 개가 다 이루어지면서 한반도 중원의 중앙, 말 그대로 중원에 위치하면서 이 동서남북의 결절점이 위치하고 기록상으로는 좀 뒤늦게 역사의 기록에 등장하지만은 기록에 나타나기 이전부터 이미 충분한 국가 단계의 정치체가 존재하는 그러한 중요한 지역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